당신이 아니면 누가 내 손목의 흉터까지 똑같이 기억해요? 난 강민석이지 강진우가 아니야.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스름한 시장 골목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박옥희는 30년 넘게 시장 한 구석에서 재봉틀을 돌려온 사람입니다. 손마디마다 실밥 자국이 박혀 있고 손톱 끝은 늘 골무에 눌려 납작하게 달아 있습니다. 오늘은 외동아들 강서준의 결혼식이 있는 날인데도 그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시장에 나와 가게 앞을 쓸고 재봉틀 덮개를 벗겨놓습니다. 시장 초입의 생선 가게 주인이 대문짝만 한 광어를 손질하다 말고 소리를 높입니다. 축하한다는 말, 잘됐다는 말, 고생 끝에 드디어 아들 출세시켰다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오키는 얕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만 눈가에는 웃음과 어울리지 않는 짙은 그늘이 서려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근데 오늘 혼주석엔 누가 같이 앉아요? 남편분은?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시장 사람 중 사정을 아는 이들은 말을 삼키고 모르는 이들은 눈치 없이 오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오키는 재봉틀 위에 놓인 실패를 고르는 척하며 시선을 피합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남편 강진우는 원양 화물선에서 기관사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몸집에 거친 손을 가졌지만 집에 들어오면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스갯소리를 늘어놓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그는 평소처럼 배에 올랐고 바다 한가운데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야간 항해 중 다른 선박과 충돌이 벌어졌고 그 혼란 속에서 강진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선박 잔해 사이에서 발견된 것은 그의 작업복 점퍼를 입은 신혼 미상의 시신뿐이었습니다. 수색은 3개월이 지나도 결과가 없었고 결국 실종 후 사망 처리가 내려졌습니다. 오키는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바다를 향해 위패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때 서준은 13살,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였습니다. 오키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 남은 돈은 2달 생활비가 전부였고 학비와 병원비와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시장 문을 열어 밤 11시에 닫았습니다. 수선비를 아끼려고 직접 재봉을 배웠고 점점 손이 빨라지면서 단골이 붙었습니다. 한겨울에는 손가락이 트고 갈라져 바늘을 쥘 수 없을 정도였지만 약국에서 산 연고를 바르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재혼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물건 들이는 트럭 운전사가 진심을 표현했고 서준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학부모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선을 넣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오키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 문고리를 마지막으로 잡은 사람이 아직도 그 손이거든요. 그 손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요. 결혼식 한복은 오키가 직접 지은 것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비싼 명주 원단을 사달포에 걸쳐 한 땀 한 땀수를 놓았습니다. 연한 비취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기세는 모란꽃 자수를 넣어 아들 결혼날에 어울리는 화사함을 살렸습니다. 밤새 바느질을 하면서 오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 한복 입고 같이 서는 건데. 아침 7시 미용실로 가기 전 오키는 시장 가게 한편에 세워둔 작은 사진 액자 앞에 섭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강진우가 손에 막 태어난 서준을 안고 웃고 있습니다. 오키는 그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잠시 눈을 감습니다. 오늘 결혼식에서 신랑 측 혼주석에는 빈자리 하나가 놓일 것입니다. 원래는 화환이나 사진을 놓는 경우도 있지만 오키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 빈자리를 굳이 티나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혼주석 2자리 중 1자리를 치워달라고 예식장에 미리 부탁해 두었습니다. 혼자 앉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하객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는
오키의 뒷모습 위로 아침 햇살이 내리깔립니다. 새벽 비가 그친 뒤라 아스팔트가 번들거리고 어디선가 찌르레기 한 마리가 울어댑니다. 오키는 한 손에 오늘 입을 한복 보따리를 들고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서준아, 엄마 지금 미장원 간다. 오늘 최고로 멋진 신랑 되어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결혼식장이 있는 강남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 전 말을 되뇌고 있습니다. 몸은 떠나도 정 붙인 사람 기억은 안 지워진다. 누가 해준 말이었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바다가 삼켜버린 사람, 15년 동안 꿈에서조차 뚜렷이 보이지 않던 그 얼굴이 오늘은 유독 선명하게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결혼식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오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오늘 그 바다가 삼켜갔던 얼굴이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리라는 것을.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결혼식장 로비에 오키가 도착합니다. 한복 저고리 매듭을 고쳐 매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신부 측 하객들이 이미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신랑 측은 그에 비해 조촐합니다. 친척이 많지 않은 탓입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운 집, 그 사실은 결혼식장 분위기만 봐도 어렴풋이 드러납니다. 서준이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어엿한 변호사가 된 서준은 검정 예복을 입고 있고 가슴에는 신랑을 알리는 하얀 꽃이 달려 있습니다. 오키는 아들 어깨를 가만히 쓸어내리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넵니다. 당신 보이지? 우리 아들 저렇게 컸어. 혼주 대기실에서 오키는 잠시 거울 앞에 섭니다. 명주 한복이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반백이 섞인 머리는 깔끔하게 쪽을 저올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식 시작 30분 전 신부 측 혼주인 김동백 회장이 대기실로 찾아옵니다. 그의 뒤로 낯선 남자 한 명이 따라 들어옵니다.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 어깨가 넓고 허리가 곧은 중년이라 하기에는 너무 건장하고 노인이라 하기에는 너무 또렷한 인상의 사내입니다. 사돈어른, 이분은 제 사업 파트너인 강민석 회장님이십니다. 해외에서 급히 들어오셨는데 꼭 축하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모셔왔습니다. 김동백 회장이 공손하게 소개합니다. 오키는 예의상 고개를 숙여 인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녀의 몸이 굳어버립니다. 귓불 모양, 콧대 각도, 입술 양끝이 살짝 올라가는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 15년 전 마지막으로 배에 오르며 뒤돌아보던 바로 그 눈동자가 지금 오키의 눈앞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봉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봅니다. 괜찮으십니까? 강민석이라고 소개받은 남자가 허리를 숙여 봉투를 주어줍니다. 그의 손이 오키의 손에 닿는 순간 오키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감각을 느낍니다. 그 손의 크기, 손등에 굵게 선 핏줄, 왼손 새끼손가락 옆에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30년 동안 손을 맞잡았던 사람과 똑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랑 어머님이시지요?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강민석은 정중하게 말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떠한 알아봄의 기색도 없습니다. 완전히 초면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처음 보는 하객에게 건네는 의례적인 인사. 오키는 입술이 바싹 마릅니다. 머릿속에서 질문 하나가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내가 미친 건가? 죽은 사람이 왜 여기 서 있는 건가?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냅니다. 혹시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강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제 지난 이야기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확실히 처음 뵙는 분 같습니다. 그의 대답이 오키의 가슴에 못처럼 박힙니다. 닮은 게 아닙니다. 주름이 늘었을 뿐 이 남자는 강진우 그 자체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모릅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혼식은 정해진 시간에 시작됩니다. 오키는 혼주석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습니다. 주례의 말도 축가도 하객들의 박수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하객석 한편에 앉아 있는 강민석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예식을 끝까지 참관하고 축의금을 정중히 놓고 김동백 회장과 함께 로비로 나갑니다. 오키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걸이, 오른발이 먼저 나가고 왼발이 살짝 끌리듯 따라붙는 특유의 보폭? 강진우가 젊었을 때 발목 골절상을 입은 뒤로 평생 남았던 바로 그 걸음걸이입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하객들이 국수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사이 오키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창백하고 초췌하고 눈가에 멈추지 않은 눈물 자국이 번져 있습니다. 지갑 안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30년 전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젊은 강진우와 젊은 오키가 바닷가에서 웃고 있습니다. 사진 속 남자와 방금 본 강민석. 세월의 주름을 걷어내면 둘은 완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장난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거야. 오키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 아들 서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패백 시작해야 해요. 오키는 급히 눈물을 닦고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화장을 고칩니다.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질문 하나가 멈추지 않고 맴돕니다. 저 남자가 정말 당신이라면 왜 나를 모르는 거야? 피로연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김동백 회장이 오키에게 다가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테라스 쪽으로 안내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그가 건네는 이야기는 오키의 심장을 완전히 멈추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강민석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김동백이 직접 만들어준 이름입니다. 13년 전 부산 항만 근처의 한 어촌 마을에서 떠밀려온 남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갯바위 사이에 걸려있던 그 남자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의식은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기억 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신원을 알 수 없었고 실종자 명단과 대조에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손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배 엔진 구조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물류 시스템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으며 기관실 정비에 관해서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동백은 당시 해운 물류 사업을 시작하려던 참이었고 우연히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신분도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능력에 반해 사업 파트너로 삼기로 했습니다. 김동백은 그에게 강민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어 주었으며 함께 회사를 키워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보신 분은 과거가 통째로 없는 사람입니다. 김동백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기억상실이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건지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의사들 말로는 해리성 기억상실이라고 하더군요. 뇌의 물리적 손상이 아니라 극심한 충격 때문에 기억이 차단된 경우래요. 회복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고 오키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남편 강진우가 사고를 당한 것은 15년 전입니다. 강민석이 발견된 것은 13년 전입니다. 사이에 2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바다를 떠돌다 어딘가에 표류해 있었던 걸까요? 다른 누군가에게 구조되어 있었던 걸까요? 강진우의 사고 현장에서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강진우의 작업복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손상이 심한 시신을 가족들은 강진우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할 여력이 없었고 이미 화장이 진행된 뒤였습니다. 만약 그 시신이 강진우가 아니었다면 오키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김동백이 놀라 그녀의 팔을 잡아 부축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오키는 김동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회장님, 그분 왼손목 안쪽에 흉터가 있습니까? 초승달 모양으로요. 김동백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강진우는 결혼 첫 해에 화물선 보일러실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왼손목 안쪽 초승달 모양으로 피부가 들러붙었고 그 흉터는 평생 남았습니다. 오키는 매일 밤 그 손목에 로션을 발라주며 잠들곤 했습니다. 회장님, 오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 사람이 제 남편 강진우일지도 몰라요. 15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바로 그 사람이요. 김동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피로 연장 안에서는 아직도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오가고 있는데 테라스 한쪽은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김동백이 입을 엽니다. 사모님, 이건 중대한 일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민석 회장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키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인해야 해요. 죽은 줄 알고 15년을 살았는데 만약 살아있는 거라면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김동백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명함 한 장을 건넵니다. 민석 회장은 다음 주까지 서울에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부디 천천히 하세요.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 과거를 들이미는 건 그 사람한테는 폭력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키는 명함을 받아 손에 꼭 쥡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종이의 감촉이 어쩐지 남편의 손을 처음 잡았던 그날의 기억과 겹칩니다. 저녁 해가 지고 피로연이 끝납니다. 신혼부부는 하객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고 오키는 결혼식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부고를 들었던 그 밤에도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오키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별은 다 죽은 빛이라고, 진작 사라진 것이 지금에야 눈에 보이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 죽은 줄 알았던 빛이 다시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키는 발걸음을 옮기며 다짐합니다. 꼭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 강진우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결혼식으로부터 닷새 후 김동백의 주선으로 오키와 강민석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서울 시내 한 프렌치 레스토랑, 조용한 개인 룸에서 셋이 마주 앉습니다. 김동백은 신랑 어머니께서 해외 사업가를 만나보고 싶다 하셔서라는 명목을 만들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민석은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오키는 긴장한 마음을 숨기고 평범한 식사 대화를 이어갑니다. 아들 이야기, 시장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 그러면서 그녀의 눈은 한시도 강민석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코스 요리가 나옵니다. 수프, 샐러드, 메인 스테이크. 오키는 자신의 음식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맞은편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합니다. 첫 번째 발견. 강민석은 물을 마시기 전에 컵을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립니다. 정확히 2번. 그러고 나서 마십니다. 강진우가 평생 했던 버릇과 똑같습니다. 신혼 때 오키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강진우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두 번째 발견. 메인 스테이크와 함께 나온 밥에는 검은 콩이 섞여 있습니다. 강민석은 젓가락으로 검은 콩만 하나씩 골라 접시 한쪽으로 밀어놓습니다. 강진우는 콩을 싫어했습니다. 다른 콩은 괜찮은데 유독 검은 콩만 못 먹었습니다. 세 번째 발견. 식사 도중 강민석이 소매를 걷어올립니다. 왼손목 안쪽에 초승달 모양의 희끗한 흉터가 드러납니다. 오키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흉터에 연고를 발라주던 감촉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손목을 어루만지던 기억을. 김동백이 눈치를 채고 대화 주제를 돌립니다. 사업 이야기, 경제 이야기, 국제 물류시장 전망. 강민석은 거기에 열중하며 유창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 사이 오키는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 오키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영도 같은 데서요. 강민석은 포크를 내려놓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기억이 없어서 하지만 이상하게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기는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오키의 심장이 쿵쿵 뜁니다. 강진우는 영도에서 태어나 바다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부 집안 아들이었고 결국 바다에서 일하다 바다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레스토랑을 나올 때 오키는 화장실에 들르는 척하며 김동백에게 속삭입니다. 회장님, 저 사람 확실해요? 제 남편 맞아요. 김동백은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오키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확신은 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내 남편이야라고 말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밤 오키는 서준에게 전화를 겁니다. 서준아, 신혼여행 잘 다녀왔냐? 정은이도 잘 있지?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행복한 신혼 이야기, 비행기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숙소에서 먹은 맛있는 음식 이야기. 오키는 웃으며 듣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오키는 거실 한쪽에 놓인 위패 앞에 섭니다. 강진우 위패. 15년 동안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려온 그 자리입니다. 당신, 살아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미친 거야? 위패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오키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결심합니다. 오키에 한 번만 더 만나보고, 그래도 확신이 안 서면 포기할게. 김동백의 세 번째 주선으로 오키와 강민석은 다시 마주 앉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부산 영도의 작은 국수집입니다. 오키가 직접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이 가게는 30년 전부터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멸치국수 전문점입니다. 젊은 시절 오키와 강진우가 자주 찾던 곳이었고 결혼 후에도 부산에 내려올 때마다 들르던 단골집이었습니다. 김동백은 부산에 급히 볼 일이 있다는 핑계로 강민석을 이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셋은 작은 좌식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멸치국수를 시킵니다. 오키는 강민석의 반응을 주시합니다. 국수가 나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릇 앞에서 강민석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식초병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정확히 2바퀴를 돌려 국물 위에 뿌립니다. 한 바퀴도 아니고 3바퀴도 아닌 딱 2바퀴. 오키의 숟가락이 멈춥니다. 식초 2바퀴 예전에 누가 그렇게 먹더라고요. 강민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여요. 오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국수를 한 젓가락도 먹지 못한 채 그녀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지갑 안쪽 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빼냅니다. 이 사진을 보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순간 이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이름, 정체성, 사회적 위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그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사진 속에는 바닷가 놀이터를 배경으로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가운데 서 있고 그 양옆에 젊은 부부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남자는 넓은 어깨에 선한 눈매를 가졌고 여자는 지금의 오키보다 훨씬 젊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입니다. 강민석은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당혹감과 혼란이 밀려옵니다. 이 남자가 저랑 닮았군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그는 사진 속 남자와 자신의 손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손등의 핏줄 모양, 손가락 굵기, 새끼손가락 옆에 작은 점까지. 오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남자 이름은 강진우예요. 25년 전에 제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15년 전에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강민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사진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집니다. 김동백이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민석 회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하지만 강민석은 듣지 않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려 하는 것처럼, 그러나 벽에 막혀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상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낯설지가 않아요. 이 바닷가도, 이 놀이터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키는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기억나세요? 뭐라도? 강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나 지금 것 같은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느낌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오키가 뒤따라 나가려 하자 김동백이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너무 밀어붙이시면 안 됩니다. 오키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강민석이 가게 앞 골목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억을 못하고 오키는 여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강민석의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국수에 뿌린 식초 2바퀴, 낯설지 않은 바닷가 풍경, 그리고 사진 속 남자와 똑같은 자신의 손. 그것은 작은 균열입니다. 1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에 생긴 아주 작은 틈. 오키는 그 틈을 통해 남편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틈이 너무 작아서 결국 닫혀버릴까요? 국수집 주인이 다가와 빈 그릇을 치우며 말합니다. 주인 손님, 국수 다 식었네요. 다시 데워드릴까요? 오키는 식은 국수 그릇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마음도 이 국수처럼 뜨거웠다가 식어버린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차갑지는 않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강민석은 여전히 골목에 서 있습니다. 둘 사이에 바닷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이 15년 전 그를 데려간 바다에서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바람이 그를 다시 데려다 줄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산에서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동백에게 연락해 강민석과 단둘이 만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김동백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오키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허락합니다. 사모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민석 회장님께 부담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면서도 오키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성북동, 오키가 사는 산동네입니다. 15년 전까지 강진우의 집이었고 지금도 오키가 홀로 지키고 있는 그 집이 있는 곳입니다. 늦은 오후 강민석이 검은 승용차에서 내립니다. 정장 차림이 아닌 편한 캐주얼 복장입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낯선 풍경에 눈을 돌립니다. 좁은 골목길, 가파른 계단, 녹슨 철제 대문들, 화분이 줄지어 놓인 담장 아래. 고급 아파트와 호텔에서 생활하던 사업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둘이 골목길을 걷기 시작하자 강민석의 발걸음이 묘하게 익숙한 리듬을 탑니다. 오키는 일부러 반 발짝 뒤에서 그를 따라가며 관찰합니다. 첫 번째 골목 모퉁이에서 바닥에 움푹 패인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30년 전 도로 공사 때 잘못 박힌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강민석은 무의식적으로 그 블록을 피해 걷습니다. 마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그 위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골목에서 담장 위로 삐죽 고개를 내민 감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이라 주황빛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강민석은 그 감나무 앞에서 발을 멈추고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봅니다. 오키의 심장이 쿵쿵 뜁니다. 저 감나무는 이 동네 어느 할머니 집 것입니다. 30년 전 젊은 강진우와 오키가 신혼집을 구하러 이 골목을 처음 걸었을 때 강진우가 저 감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 감나무 있는 집이네. 가을마다 곶감 얻어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그 집 할머니가 곶감을 말려 이웃들에게 나눠주었고 강진우는 항상 제일 먼저 받아왔습니다. 강민석은 아무 말 없이 감나무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돌립니다. 이상하네요. 이 나무가 나 찍어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키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은 작은 순댓국집입니다. 허름한 간판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유리창에는 오래된 메뉴판이 색이 발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구수한 국물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여기서 밥 먹어요. 이 집 순댓국이 맛있거든요. 오키가 먼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강민석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가게 안은 손님이 몇 명 없습니다. 둘은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순댓국 2그릇을 시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운 국물이 담긴 뚝배기가 나옵니다. 오키는 숨을 죽이고 강민석을 지켜봅니다. 강민석은 반찬 접시를 살펴보더니 자연스럽게 다대기를 3스푼 떠서 국에 넣습니다. 그리고 깍두기 접시에서 국물만 2숟갈 떠서 섞습니다. 정확히 3스푼과 2숟갈.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강진우가 평생 순댓국을 먹던 방식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다대기 3스푼에 깍두기 국물 2숟갈. 신혼 때 오키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먹느냐고. 강진우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몰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었어. 엄마가 가르쳐 준 건가? 강민석은 한 숟갈 떠먹더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상하네요. 처음 먹어보는 집인데 손이 알아서 움직이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먹었던 건가? 오키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확신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남자는 틀림없이 강진우입니다. 모든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걸음걸이, 습관,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이 골목을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이 순댓국집에서 아내와 몇 번이나 밥을 먹었는지. 오키는 두렵습니다. 이대로 진실을 밝히면 이 남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13년 동안 쌓아온 강민석이라는 정체성, 사업가로서의 명성, 해외에서의 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키 자신은요? 1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살아 있었다는 것. 남편이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식사가 끝나고 둘은 가게를 나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어 골목에 주황빛이 물들고 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벨이 울립니다. 강민석의 전화입니다. 네. 김 회장님. 아,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강민석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김동백 회장님이 경고하시네요.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 오키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경고요?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님 말씀이 기억이 없는 사람에게 과거를 들이미는 건 폭력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오키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박 여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를 왜 이렇게 자주 만나려 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냥 닮아서 그런 겁니까? 오키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골목 저편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어딘가에서 저녁밥 짓는 냄새가 풍겨옵니다. 강민석은 한숨을 쉬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집니다. 오키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김동백의 경고가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오키에게 그 과거는 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전부입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아들의 아버지, 그녀가 평생 사랑했던 단 한 사람. 그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키는 강민석에게 연락합니다. 직접 김동백을 거치지 않고 김 회장이 알면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강민석은 이틀 뒤 해외로 떠날 예정이고 다음에 언제 한국에 올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민석은 망설이다가 승낙합니다. 장소는 오키가 정합니다. 한강변 반포대교 근처의 벤치입니다. 저녁 7시 해가 지고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할 무렵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어딘가에서 유람선 기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키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부산 국수집에서 보여줬던 그 사진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진입니다. 25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젊은 강진우와 젊은 오키가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강민석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에요. 이름은 강진우. 25년 전에 나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강민석은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저라고요? 오키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15년 전에 화물선 사고로 바다에 빠졌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시신도 못 찾고 위패만 세웠어요. 그런데 당신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기억을 잃고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립니다. 당신 왼손목 안쪽에 있는 흉터. 그거 결혼 첫 해에 보일러실에서 화상 입은 거예요. 내가 매일 밤 약 발라줬어요. 물 마실 때 컵 2번 돌리는 버릇. 검은 콩 싫어하는 거. 순댓국에 다대기 3스푼 넣는 거. 다 내가 알아요.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강민석은 사진을 움켜쥔 채 머리를 감싸줍니다. 극심한 두통이 밀려오는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아무것도. 그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강민석이에요. 강진우가 아니라고요. 당신 말대로라면
저는 15년 동안 남의 이름으로 산 사기꾼이잖아요. 아내를 버리고 아들을 버리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나쁜 놈이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강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힐끔 쳐다봅니다. 오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팔을 잡습니다.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기억을 잃은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강민석은 그녀의 손을 뿌리칩니다. 기억이 없어도 괜찮다고요. 그럼 뭘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당장 모든 걸 버리고 가족한테 돌아가라는 겁니까? 13년 동안 쌓아온 삶을 다 부정하라는 겁니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당신 말이 사실이라 해도 그 과거를 받아들일 자신이 없다고요. 그는 뒤돌아 걷기 시작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거의 뛰다시피 강변을 따라 멀어집니다. 오키는 그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출렁거립니다. 15년 전 남편을 삼켰던 바다와 같은 물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물은 차갑고 무심합니다. 오키는 벤치에 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15년 동안 붙들고 버틴 희망이 헛것이었나?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 결말을 예감했어야 했나? 기억을 잃은 사람에게 과거를 들이미는 것이 정말 폭력이었나? 모든 생각이 뒤엉킵니다. 어딘가에서 마지막 유람선이 떠나는 기적 소리가 울립니다. 강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오키는 밤이 깊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손에는 아직 남편의 결혼식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강민석이 떨어뜨리고 간 사진. 그녀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소리 없이 웁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괜찮아. 몸이 기억하잖아. 마음이 기억하잖아. 그게 당신이야. 하지만 그 말은 이미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강민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오키는 결국 빈 벤치에 혼자 남습니다. 강민석은 예정대로 해외 출장을 위해 공항에 도착합니다. 검은 캐리어를 끌고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로 향합니다. 김동백 회장이 배웅하러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일은 잊으세요? 그분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 너무 오래 시달려서 그런 겁니다. 김동백의 말에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은 어둡습니다. 어젯밤 한강변에서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걷습니다. 주위에는 여행객들이 오가고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산행 여객선이 곧 출항합니다. 탑승객 여러분께서는 공항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항만 광고 방송입니다. 해운회사 홍보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되고 있고 그 배경음으로 배 출항 안내 방송이 깔려 있습니다. 강민석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항구의 정박한 화물선, 감기 걸린 후배에게 자신의 점퍼를 벗어주던 장면. 형, 이거 입으세요. 저보다 형이 더 추워 보여요. 야, 바보야. 내가 더 아프잖아. 그냥 입어. 점퍼 안주머니에는 여권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후배에게 건네면서 그것을 빼는 걸 깜빡했습니다. 야간 항해 중 갑자기 울리는 경보음. 다른 선박과의 충돌. 선체가 기울어지고 차가운 바닷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비명소리. 자신의 몸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내던져지는 순간.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마지막 시선. 강민석은 출국 게이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선생님? 공항 직원이 달려옵니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듭니다. 김동백도 놀라 뛰어옵니다. 하지만 강민석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기억의 파도가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영도의 바닷가, 어머니가 해주던 멸치국수, 아버지의 어선에서 배운 기관 정비, 25살에 만난 여자,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 결혼식 날 한복 입은 아내의 얼굴,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중학생이 된 아들과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에 오르기 전 뒤돌아보며 손 흔들던 아내의 모습. 잘 다녀와요. 조심하고요. 금방 올게. 강민석은 주머니를 뒤집습니다. 어젯밤 오키가 쥐어줬던 가족 사진이 구겨진 채 나옵니다. 버리려고 했는데 차마 버리지 못하고 넣어두었던 사진. 그는 그 사진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나는 강진우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릅니다. 오키야. 서준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출국장 한복판에서 중년의 사업가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김동백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기억났습니까?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님. 저 비행기 못 탑니다. 지금 당장 아내한테 가야 합니다. 김동백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를 짓습니다. 가세요. 여기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강진우는 캐리어를 버려두고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운전사에게 외칩니다. 성북동이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합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멀어져 갑니다. 강진우는 주머니 속 사진을 꺼내 다시 바라봅니다. 사진 속 젊은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오키야. 기다려. 내가 돌아갈게. 택시가 성북동 골목 입구에 멈춥니다. 강진우는 차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을 뛰어갑니다. 움푹 패인 보도블록, 담장 위에 감나무, 작은 순댓국집, 그 모든 풍경이 이제는 선명하게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녹슨 파란색 대문 앞에 도착합니다. 이 대문입니다. 30년 전 신혼집을 구하러 왔을 때 아내와 함께 처음 열어본 대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교복 입은 모습을 사진 찍었던 대문. 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던 대문. 손이 떨립니다. 대문을 밀어 엽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냅니다.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작은 평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오키가 앉아 있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가 대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립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오키의 얼굴에 놀람과 의심과 희망이 동시에 스칩니다. 어젯밤 그녀를 떠나갔던 사람이 지금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강진우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소리가 마당 바닥에 울립니다. 오키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평상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키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누나야? 강진우야. 이제 기억났어. 오키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뿌리치고 떠났던 사람이 지금 강진우라는 이름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배추랑 방송을 들었어. 그 순간 다 떠올랐어. 그날 밤 사고, 후배한테 점퍼 벗어준 거, 바다에 빠진 거, 그리고 당신 얼굴. 그는 오키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너무 늦었어. 기억조차 못했던 죄인이야. 15년 동안 당신 혼자 고생시키고, 아들 혼자 키우게 하고.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사람만 돌아와 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돼.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새고 몸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기는 감촉은 예전과 같습니다. 여보. 당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서준이 어머니 집을 찾아옵니다.
신부 정은과 함께입니다. 엄마, 저 왔어요. 선물 많이 사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마당에 들어선 서준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멈칫합니다. 어머니 옆에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결혼식 때 보았던 귀빈 강민석이라던 사람. 엄마, 이분이 왜? 오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서준의 손을 잡고 강진우 앞으로 데려갑니다. 서준아, 이 사람 아버지야. 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집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강진우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들을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13살짜리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눈앞에는 어엿한 성인 남자가 서 있습니다. 서준아, 강진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 중학교 입학식 때 내가 운동화 묶어줬던 거 기억나? 끈이 자꾸 풀려서 이중 매듭으로 묶어줬잖아. 서준의 눈이 커집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자신만 아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들한테 맞고 들어왔을 때 내가 널 데리고 한강에 가서 돌멩이 던지면서 화풀이 했던 거.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아빠, 나도 아빠처럼 힘세지면 안 맞겠지. 그랬어. 서준의 무릎이 꺾입니다. 현관 앞에 주저앉습니다. 정말 진짜 아버지예요. 강진우가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다. 부자가 서로를 붙들고 옵니다. 오키도 옆에서 지켜보던 정은도 눈물을 닦습니다. 오래도록 그 마당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진우의 사망 신고가 취소되고 호적에 다시 이름이 올랐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이름은 해외 사업체의 영어식 이름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김동백 회장은 약속대로 한국 지사의 일부를 강진우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강진우는 예전처럼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사업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사업보다 가족한테 빚을 갚을 때입니다. 김동백이 그렇게 말하며 한 발 물러났고 강진우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키는 더 이상 새벽 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랜 단골들에게 가게를 넘기고 이제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치르던 아침 식사가 이제는 둘이서 마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준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때로는 한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은은 이제 오키를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강진우를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가족사에 당황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식구가 동네 사진관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사진관은 골목 초입에 있는 작은 가게입니다. 30년 전에도 이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같은 주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우와 오키가 결혼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관이기도 합니다. 어머, 사장님 아직 여기 계셨네요? 오키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진관 주인은 반백의 머리로 웃으며 맞이합니다. 박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어라, 이분은 주인은 강진우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설마 강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강진우가 멋쩍게 웃습니다. 긴 얘기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할게요. 네 식구가 조명 앞에 섭니다. 오키와 강진우가 가운데, 서준과 정은이 양옆에 섭니다. 카메라 앞에서 다들 어색하게 웃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울립니다. 한 장 더요. 이번엔 좀 더 자연스럽게. 몇 번의 촬영 끝에 마침내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 속에서 네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옛 사진과 달리
모두 조금은 늙었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새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키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오키, 우리 이 사진 거실에 걸자. 예전 사진 옆에. 강진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벽에 새 사진을 겁니다. 그 옆에는 30년 전 결혼사진과 20년 전 서준이 중학생이던 시절의 가족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오키는 세 장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남편이 떠나기 전의 사진, 그리고 오늘 찍은 사진. 사이에 15년의 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메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어 네 식구가 밥상 앞에 둘러앉습니다. 오키가 차린 집밥입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상차림입니다. 강진우가 서준의 그릇에 계란말이를 얹어줍니다. 많이 먹어라. 서준이 머쓱하게 웃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던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때는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정은이 시어머니에게 깍두기를 건넵니다. 오키가 며느리 그릇에 찌개 국물을 떠줍니다. 작은 밥상 위로 반찬이 오가고 소소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내일 날씨가 춥대요. 외출할 때 따뜻하게 입으세요. 서준아,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갈까? 아가야, 입덧 좀 어때? 약은 잘 먹고? 어머님,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웃음소리가 밥상 위로 퍼집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국물, 후루룩 마시는 소리, 잔소리와 농담이 뒤섞인 평범한 저녁 풍경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오키와 강진우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습니다. 가을 밤하늘에 별이 떠 있습니다. 15년 전 남편의 부고를 들었던 그 밤에도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빛이 서럽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여보. 오키가 남편을 부릅니다. 15년 만에 다시 부를 수 있게 된 이 호칭이 아직도 입에서 어색하면서도 달콤합니다. 응. 강진우가 대답합니다. 그의 손이 오키의 손을 잡습니다. 기억은 바다에 빠져 떠내려갈 수 있어도 정은 어디 안 가고 남아있더라고요. 오키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립니다. 한참을 돌아왔지만 결국 우린 다시 서로를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왔네요. 강진우가 아내의 손을 꼭 쥡니다. 미안해. 고마워. 기다려줘서. 오키가 미소 짓습니다. 이제 어디 안 가죠? 안 가. 두 사람이 나란히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빛이 마당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고양이가 웁니다. 평범한 가을밤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15년을 기다려온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